그럼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대표님께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고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제45차 최고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취소, 남북 2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등 요 며칠간 롤러코스터의 상황과 반전 릴레이는 한반도 비핵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미 회담 개최의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환영을 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 재개의 가도가 되고 북미 회담 성공의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저간의 과정에서 격식 없이 친구 간의 일상처럼 남북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선례 계기를 만든 것으로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북한은 정상회담 요구를 하면 정상회담도 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도 파기하면 파기가 되는 등 북한은 자유자재로 정상회담도 이뤄내지만 북한은 남북합의 파기 예방과 시정을 위한 우리 남한의 요구는 거부하는 자세는 남북 문제 해결 또 남북 신뢰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이 요구하더라도 남북 간 격식 없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확약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 간 깜짝 만남에서 취소되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합의는 성과이고 또 평가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 다시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 북미회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이런 방구도 언급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은 한미 동맹의 파트너요 북미 회담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한 매우 지나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와 같은 태도는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파트너로서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북미회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미국의 전략에 반하는 중재, 아니 사실상 북한 옹호의 자세에서 연유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지 엄밀히 반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김정은의 CBD 약속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북미 간에 합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질러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얼버무렸는데 이는 북미 회담의 중재자로서도 적당한 발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핵의
직접적 피해자로서의 우리 한국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CBD를 북미 합의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자칫 코리아 패싱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 문제 운전자를 자처한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 선거일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또 연합과 연대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미 저희 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연합이나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당의 입장과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념의 벽을 허물어서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를 융합하는, 그래서 중도 개혁 실용을 목표로 한 대한정당으로서의 출범했고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정농단 내지 권력 남용,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과 극복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방선거 전략상으로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합이나 연대를 해가지고는 민주당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또 더불어미래당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이탈하는 민심을 수용하는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자유한국당과 연합연대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일선에서 후보자들이 선거 결과에 자신감을 잃고 실패를 할 것이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을 저희들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당 차원의 연합이나 연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도 개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제3당으로서의 다당제 구조를 선도해가는 정당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당제 구조는 국민이 만들어준 구조입니다. 분명히 저희 당은 정강 정책에 있어서 중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해서 저희 당을 보수 야당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남북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YTN은 바른미래당을 보수 야당의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보도를 하는데, 우리 당은 반드시 중도 개혁 실용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보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저희 당을 보수당으로 지칭을 하게 되면 저희 당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도인데 왜 보수라고 묻는지 언론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일본에서 독도의 허무맹랑한 주장의 수법을 배운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최종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종 협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 CBID가 과연 달성될 것인가인데 이 점은 아직도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비밀 회담 등 그 전개 과정은 매우 어지럽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일 것이고 그 결과가 CBID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CBI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이 과연 같은 목표와 같은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부가 남북 공조는 잘하는데 왜 한미동맹은 남북 공조만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한미동맹만 훼손되는 상황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에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작년 8월 18일 날 강원도 철원에서 자주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찬호 씨, 전역을 해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찬호 씨에 대한 이 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청와대의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군의 규정상 전역 장병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 화상 치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씨는 매달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할 상황인데 상위 등급을 받아서 나오는 돈은 보상금은 매달 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와 우리 당의 국방위원들이 이 점을 국방부에 알아보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예산으로 이 씨의 치료가 계속 가능하도록 국방부 규정을 고치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쓰면서 군에서 자주포의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전역 장병의 치료를 국가가 내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출생아 수가 89,600명이고요. 1분기에 사망자 수는 81,800명입니다. 이 출생아 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고 또 사망자도 처음으로 8만 명을 넘겨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와 사망자의 이 숫자로 1분기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고작 7,8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당초에 정부 통계청은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을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추계로 보고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게 대폭 앞당겨질 그런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남북 정상회담에만 눈이 팔려서 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실사부실을 추구하는 중도개혁 정당입니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통렬한 반성 없는 자유한국당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자유한국당은 청산 대상, 극복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YTN 등 일부 언론이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을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숱한 지적과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에 줄서기 하는 그런 언론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당제를 만들어주신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고 다당제 정신을 몰각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오히려 강자를 비판하고 약자를 응원하는 그것이 언론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YTN 등 일부 언론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됐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연내 개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총선에나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70%가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여야는 개헌 열차를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개헌 일정을 합의하고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이미 야3당 개헌연대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지체 없이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단이나 처방,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해 최악의 경제 상황을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지난 4월 11.5%로 1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실업 문제에 있어서 최악, 최대라는 용어는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청년 실업률 11.6%, 체감 실업률 24%로 최악. 전체 실업률 역시 17년 만에 최악인 4.5%. 총 실업자 수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부끄러운 기록 경신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 5.95배도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저소득층 소득의 급감이라는 이 최악의 불평등 사태는 하위층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과욕과 과속이 불러온 부작용과 후폭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회담에는 그렇게 목매듯이 움직이면서 왜 경제와 민생은 이렇게 잘못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해온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 경제 체력을 다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조만간 공표하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좀 프랑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경제병이 치유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 대기업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 최고 경영자를 초청해서 테크포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우버 이러한 대기업들이 프랑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크롱과 프랑스의 이러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세일즈 외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크롱은 강력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프랑스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러한 마크롱의 정책에 처음부터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기와 포퓰리즘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국가의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자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와 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년도에 비해 2배 뛰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투자권도 16.2%로 증가하여 3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였던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8.5%로 2009년 이후 최대치, 고용률은 65.7%로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나? 각종 고용 경제 지표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경제 1년 중소기업부까지 창설하면서 서민경제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20%, 1분의 가구 소득이 8% 감소하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으나 실업자 수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126만 명.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에서 고용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또한 다른 주요국들은 모든 상승세이나 한국만 역해가며 불황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청년 실업률 조사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상승하는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마크롱과 문재인의 차이가 현재 프랑스와 한국의 고용 경제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경제 빨리 국가를 위해서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는 박수치고 성공에는 야유하는 한국당의 국적은 한국이 맞습니까? 한국당은 한국의 정당이 아니라 딴 나라 정당 같습니다. 딴국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당은 딴국당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한국당은 일관되게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으면 야유를 보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위장평화공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회담으로 또 북미 정상회담의 길이 열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라고 왜곡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에 당황한 김정은을 구해준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핵 폐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한국당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그대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정당, 땅국당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당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야유를 보낼 것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미 관계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전 세계가 울고 웃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 이틀 만에 남북 정상 간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만남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양극단으로 오가는 들뜬 주말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6.12 북미 회담을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대업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체제 보장 및 경제 원조라는 큰 틀에서의 북미 간의 합의는 이미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핵탄두 반출 시기 및 방법 등 단계적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실무자 간 팽팽한 긴장감이 최근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 가고자 하는 세계 전략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작은 걸림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순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즉 핵 보유 레이스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CVID, PVID 달성을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미 국방부는 지난 24일 회담 취소 직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파이트 투나잇이라고 발표한 것은 언제든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회담 결과 발표 시에도 북한이 CVID를 명확히 하였는가라는 유신 기자의 질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것을 보면 아직 완전한 한반도의 봄은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북미 간 외교전쟁, 말전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미 대화 분위기에 편승한 우리 군의 느슨한 경제태세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국방개혁 2.0안을 돌려보내는가 하면 삼축체계, 공세적 작전 전략을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 등 스스로 무장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화 중이거나 대결 중이거나 어떤 국면에서든 모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더욱이 통일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주변에 잠재적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현 상황은 일촉즉발의 국가안보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 정부에 대해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북미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자존심을 깎여가면서까지 처절한 외교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자존심을 상하는 일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처절한 노력을 하는 대통령께 진심 어린 저는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당 보십시오.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 언제 와봤습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저희가 해본 적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10년 뭐를 했습니까?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북관계에 대해 긍정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당대표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빨리 당리당략과 이념을 초월해서 합류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당 하는 일마다 남북관계에는 물론이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찢어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국회 여당인지 이래서 삼권 분립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당도 견제, 비판, 감시를 확실히 하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요청합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하트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지도부와의 하트라인을 빨리 형성하십시오. 목표도 같아야 되고 책임도 같이 지고 고민도 같이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희열도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국가 대사를 끝까지 노력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이 함께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평가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중요한 만큼 남북미 3자 간 종정선언을 서두르지는 말고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미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아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북한은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 미국과 타협 가능한 전향적인 방안을 내고 한편 미국은 북한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체제 보장안을 내어서 실무회담을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되었던 6월 10일 열리면 좋겠지만 준비 부족으로 연기된다고 해도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신중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을 한다면 다만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알려진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의한 남북 정상 간 회담이었는지는 다소간 아리송합니다. 국민에게 알리고 만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일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액수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나름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일체 노사정 대화 기구에 불참하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특히 음식, 숙박업과 같은 몇몇 취약 부문에서 일자리를 대고 없애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계층은 이익을 얻지만 더 많은 수의 계층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서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혁신 성장을 뒤로하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는 양극화 메커니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최저임금을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노동계는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수용하고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님들 모두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